말인지 알아요? 개헌 저주선이 110석이야. 근데 지금 이 꼬라지는 110석도 못한다고.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아무도 책임 못 져. 전부 감옥 갈 각오해야 돼. 감옥에서 몇 년 살 각오해야 돼. 아니면 쟤네들의 개가 되거나. 종북 아웃. 그래, 너 말 잘했다. 가서 북한 따라서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박근혜를 잡아넣어.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박근혜가 종북이다. 지금 야권이요. 올 안에 지금 2달 남았어. 이 2달 안에 합치지 않으면 2달 안에 합쳐서 300명의 전사를 제대로 뽑지 못하면 니들 다 죽어. 이번에 이 2달 안에 합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새끼들 절대로 찍어주면 안 돼. 그게 누구든, 그게 문재인이든, 그게 심상정이든 절대로 합치지 않겠다라고 주장한 것들은 누구도 찍어주면 안 돼요. 왜? 야권이 분열돼서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망치부인은 그거 망치부인 설명한 거 이해 못하겠어요. 자, 우리나라는 선거 제도가 어떤 제도예요? 소선거구 제도예요. 소선거구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선거구를 아주 잘게 쪼개놨어요. 잘게 쪼개놓고 그 중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딱 한 명만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러면 한 명만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얘기는 1등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거야. 근데 그 1등한 사람이 국회의원 된다는 얘기는 뭐냐? 후보가 3명이면 1등한 사람이 50%를 못 얻어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이게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이에요. 이 소선거구 제도라는 게 한 명만 뽑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 65%는 이 사람을 안 찍었어. 35%의 동의만 얻어도 이 사람이 당선되는 거야. 유권자 전체 수 중에 35%만 찍어줘도 얘가 국회의원이 돼. 그러면 이게 무슨 국민 대표야. 지금 이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소선거구 제도를 만든 거야. 그래서 뭐만 하면 되니까 야권을 분열만 시키면 돼. 후보가 둘만 나와도 되거든. 실제로 2004년에 노무현 탄핵 광풍이 불었어. 그래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3번이었고 민주당이 2번이었어. 왜냐면 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이 노무현 탄핵에 동조했거든. 민주당이 2번, 열린우리당이 3번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으로 간 지역에서 그럼 2번 후보가 없잖아. 원래 2번 후보였던 사람이 원래 2번 국회의원이었는데 3번 후보로 나간 지역은 2번이 없잖아.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한나라당 사람을 2번으로 출마시켰어.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야. 우리 동네에서 진짜 내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야. 원래 김근태 의원이 민주당이었단 말이야. 민주당이었다가 열린우리당으로 탈당을 했어. 탈당을 해서 옮겼단 말이야. 당적을 옮겼어. 그러면 2번 후보가 없잖아. 그때 2번 후보가 한나라당 부위원장 출신이었어. 그래서 무조건 2번만 찍는 5%, 그 표를 분산시켜라.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 전국에 2번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그 42명이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을 옮겼거든. 42곳에 다 그랬어요. 42곳에 대부분 그랬어. 민주당으로 그래서 2번 후보가 불출마한 곳도 있었지. 가령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번이었는데 불출마를 했어. 그리고 그 지역을 유인태 의원한테 넘기고 지금 다른 동네로 간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쟤네들의 쟤네들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봐봐. 2012년에 왜 그렇게 미권스를 띄웠겠어? 미권스의 논리가 어떻게 했지? 내가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한명숙은 전투형이 아니라 관리형 리더이기 때문에 한명숙은 2012년 총선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전투적으로 공격적인 총선을 하려면 젊은 남자가 돼야 된다고 내가 얘기할 때 미권스에서 일제히 한명숙을 당대표로 기억나지? 내가 1월 15일 전에 2012년 1월 15일 전에 한명숙은 안 된다. 그 사람은 관리형 리더이기 때문에 한명숙이 당선되자마자 한명숙하고 박근혜를 딱 대비시켜서 늙은 한명숙과 젊은 박근혜로 갈 거다. 둘이 나이 차이 실제로 별로 안 나.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지만 그걸로 밀고 나올 거다.
그럴 때 한명숙은 약하다. 그러니 젊은 남자를 그 사진에 박아서 공격적인 총선을 치러야 된다. 내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권스에서 일제히 한명숙을 당대표로. 그래서 한명숙이 당대표 됐어. 그 다음 날부터 한명숙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 날부터. 이미 당대표가 됐으면 끝난 거야. 그 다음 날부터 한명숙이 안 된다니 글을 계속 써대는 거야. 그러면서 한명숙을 끌어내려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그때 봤지. 미권수에서 다 통진당 분위기였어. 그러면 통진당이 30명은 당선돼야지. 왜 당선이 안 됐어? 그때 미권수에서 통진당 외쳤던 것들 중에 절반 이상이 요원이었어. 미권스에서 통진당 외쳤던 절반 이상이 요원이었어. 요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통진당 폭력사태 이후 싹 사라졌잖아. 통진당 폭력사태 이후 싹 사라졌잖아. 정말 통진당 당원이었다면 남아서 통진당을 위한 변명을 해야지. 걔넨 통진당 지지자가 아니었어. 왜 걔네들이 통진당을 띄웠느냐?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서야. 제3정당을 띄워서 민주당을 죽이는 거.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2012년에 그렇게 당한 거야. 그러면 이번에 뭐 통합적인 진보정당 만들면 또 통합적인 진보정당을 띄운 놈들이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얻는 표를 잘 봐봐. 2007년에 대통령 선거 때 대한민국의 모든 네티즌이 문국현 지지자였어. 내가 왜 그 당시 내가 2007년 11월에 방송을 접었는데 아고라니 뭐니 모든 게시판에 전부 다 문국현 지지자야. 그래서 나는 문국현이 15%에서 20%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까보니까 몇 프로 나온 줄 알아? 5.8% 나왔어.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문국현이 답이다.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문국현이 답이다. 모든 게시판에 문국현 바람이었어. 그런데 막상 표를 딱 까보니까 5.8%야. 지지율이. 그랬던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늘 제3후보를 띄워서 2번을 죽이는 거야. 물론 그때 2번 후보가 너무 형편없고 경쟁력이 없었던 것도 원인이야. 원인은 그 2번 후보가 정동영이 대통령 자격이 없었어. 후보로서 메리트가 없었어. 그게 첫 번째 원죄야. 그게 민주당의 원죄야. 정동영을 뽑으면 안 됐어. 그런데 정동영이 조직동원해갖고 지가 자격도 없으면서 대통령 후보를 한다고 나가가지고 그 지랄 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국민들이 문국현. 그런데 그건 국민들이 아니야. 그거는 이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요원들이었어. 왜? 정말로 문국현이 팬이었다면 대선 끝난 다음에 문국현을 더 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정말로 그렇게 문국현 팬이었다면 대선에 졌더라도 여기서 시작이다. 민노당 봐봐. 맨 처음에 5%도 못 얻었어. 3%인가 지지율 얻었어. 이렇게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했잖아. 또 하고 또 했잖아. 그런데 문국현 지지자들 어떻게 됐어? 싹 사라졌잖아. 요원들이 만든 거야. 안철수 지지자 마찬가지야. 안철수 노래 부르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어? 안철수 노래 부르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그 또한 제3후보 띄웠던 여론 조작단이었던 거야. 옛날에 92년에는 정주영을 모든 언론이 띄웠어. 언론에서요.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인데 둘은 하나도 안 나와. 왜? 김영삼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김영삼은 텔레비에 나오면 나올서 표를 깎아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김영삼, 김대중을 둘 다 텔레비에 안 내보냈어. 정주영만 보여줬어. 모든 뉴스에서 10분 이상 정주영만 보도하고 정주영 지지자들, 정주영 모인 사람들 그것만 보여줬어. 그래서 정주영이 19%를 표를 갉아먹은 거야. 그래서 김대중 표 19%를 정주영에 빼가는 바람에 그래서 김영삼이 간신히 당선된 거야. 그게 제3후보론이야. 그 다음에 그게 92년이었고 97년도에는 지네가 IMF를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네가 도리어 표를 갈랐어. 김대중한테 덮어씌우려고. 김대중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인재가 나가는 걸 막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이인재를 띄워줬어. 언론에서. 실제로 이인재가 그래서 표를 많이 얻었어? 많이 못 얻었어. 김대중 당선시키려고 제3후보를 띄운 거야. 그래서 김대중한테 모든 걸 다 덮어씌웠어. 독도도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김대중이 무슨 정책을 바꿨다고 거짓말하고 다 김영삼 해놓은 건데 김대중한테 다 덮어씌웠어. 비정규직도 김대중이 만들었다고 덮어씌우고 그러려고 했던 거야 그것들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언제 노무현이 나왔을 때 누구 띄웠어? 모든 언론에서 정몽준 여론조사 1등
정몽준 여론조사 1등. 계속 그랬어요. 노무현이 국민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노무현으로 안 된다. 계속 기사가 나와.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민주당 의원 없어. 없는 거야, 그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라고 기사를 계속 써댄 거야.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일제히 정몽준 여론조사 1등. 정몽준 여론조사 1등. 기억나죠? 그 당시에. 정몽준이 여론조사 1등 한다고요?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민석 같은 사람이 정몽준 캠프로 도망가 버렸잖아. 노무현한테 붙어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넘어갔어. 그래서 개별명 김민세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한테 야, 그럼 우리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후보 단일화 하자 해갖고 정몽준이가 100% 여론조사 하자 그랬어. 당원 따로 조사하지 말고 그냥 100% 일반 국민에게 여론조사 해갖고 후보 정하자. 노무현이 어떻게 했어? 콜? 그러자 그랬어. 그래서 여론조사 했다? 누가 이겼어? 노무현이 이겼어. 왜 그런 줄 알아? 노무현은 민주당 국민경선 후보야. 그러면 그 전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굳이 여론조사에 참여 안 해. 그런데 민주당의 후보를 만든 사람들이 노무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악착같이 화장실도 안 가고 전화 받았어. 그래서 그 여론조사 1등이라는 정몽준 무너뜨리고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야. 그래서 노무현을 나는 정말 정치판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조선을 설계했던 정도전. 나는 그 정도의 판을 바꾼 게 노무현이라고 생각해. 왕조를 바꿔버린 정도전 같은 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단 한 사람이 노무현이었어. 그때 이 김대중 홍삼 트리오니 뭐니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재집권이 불가능했어. 그런데 노무현이 국민 경선에 바람을 일으키고 광주에서 당선되는 바람에 그 대통령 선거를 이겨낸 거야. 그리고 나서 노무현이요. 그때 정몽준한테 후보 단일화 제안하지 않았으면 그 선거 졌어. 정몽준이 출마했으면 진 거야. 그런데 노무현은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후보 단일화 하겠다. 해준 거야. 그래서 정몽준이 자기가 여론조사 1등이니까 됐구나. 그래서 합의 본 거야. 그랬는데 웬걸 어떻게 됐어요? 여론조사에서 졌잖아. 그래서 정몽준이가 나중에 지가 노무현한테 당한 걸 안 거야. 그게 열받아갖고 선거하기 전날, 투표 전날 합의는 깨졌다 이러면서 지분으로 싸들고 들어갔어. 여기서 정몽준은 언론이 정몽준을 막 띄워주니까 정몽준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안철수처럼 중도 세력을 대표하고 자기가 노무현과의 합의가 깨졌다 그러면 중도 세력이 투표 안 할 줄 안 거야. 이보세요. 그건 언론의 조작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당시 내가 정확히 기억해. 우리 동네에 민노당을 지지한 언니들이 있었어. 이 언니들이 권영길 찍을 거라고 자기들은 권영길 찍을 거라고 막 선거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정몽준이가 하루 전날 배신했잖아. 그 언니들 단체로 가서 노무현 찍었어. 민노당 찍고 민노당 운동했던 언니들인데 정몽준이가 배신하니까 그 다음날 쪼르륵 가고 노무현 찍어버렸어.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된 거야. 그렇게 노무현은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앞으로 100년 내에 다시 나오기 어려워. 그만큼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100년 내에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노무현의 그늘을 버려야 돼. 노무현에 대한 추억을 버려야 된다고. 노무현 같은 사람은 다시 안 나와. 내가 볼 때 노무현 같은 사람은 다시 안 나와. 우리는 영웅을 기다려요. 슈퍼맨 같은, 배트맨 같은, 노무현 같은, 김대중 같은 영웅이 나와서 국민을 막 이끌어주길 바래. 그거 다른 말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노예근성이라 그래요. 영웅이 나와서 판을 바꿔주길 바라는 거 그거 노예근성이야. 대한민국이 왕조예요? 한 사람이 판을 바꾸면 그 판에 휩쓸려가는 대한민국이 왕조 국가입니까? 김대중 노무현의 행운은 10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노무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여러분 손으로 죽였잖아요. 다시 누구도 노무현처럼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영웅을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웅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세상을 구하길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낯들고 곡괭이 들고 의병이 됐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영웅을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웅이 되셔야 돼요. 노무현에 대한 추억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세요. 내가 노무현이다. 내가 김근태다. 내가 김대중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주변에서 판을 바꾸세요. 정당을 바꿀 수 없고 정권을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뭘 바꿀 수 있어요? 여론을 바꿀 수 있어요. 뭔데? 야권 저 새끼들 다 집 앞그릇이다. 진보정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집 앞그릇이다. 그런데 저 새끼들이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우리 밥그릇이 날아간다. 우리는 2달 안에 모든 야권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라는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오늘 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2달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대통령을 바꿀 수도 없고 공천 후보를 바꿀 수도 없지만 우리는 뭘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여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박근혜가 저대로 가면 지 아버지 따라 독재할 거다.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를 헌법 바꿀 수 있게 내줘버리면 쟤네들은 독재 헌법을 만들어 갈 거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모든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여기서 이재명 얘기하면 영구 블랙입니다. 예. 모든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내년 총선에서 올해 안에 하나로 뭉쳐야 된다. 올해 안에 하나로 뭉치는 거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떤 연놈이든 죽여버리겠다. 그런 여론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 있죠. 스님이 스스로 삭발을 못해요. 누가 깎아줘야 되는 것처럼 저 300개의 밥상 위에 300개의 밥그릇은 절대 지 손으로 안 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서 빼야지요. 우리가 판을 갈아야죠.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소선거구의 문제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민 35%만의 지지를 받는 자들이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고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 뜻에 반대되는 국정교과서 추진하는 거 봐라. 저걸로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거짓을 교육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들밖에 없다. 우리가 판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야권 2달 안에 합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닥치고 합쳐. 그거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우리가 2달 안에 못하면 우린 죽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2달 동안 목숨 걸고 모든 야권 하나로 합쳐. 모든 국회의원들 그 진보정당하고 합치라고. 특히 있잖아 민주당 의원들, 새정연 의원들 중에 진보정당하고 합치면 안 된다는 씹새들이 있어요. 그런 씹새들 죽여버려야 됩니다. 묻어버려야 돼요. 광주에서 민주당으로 뽑힌 국회의원이 박근혜를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광주 당원들이 가서 삽으로 파버렸다며. 산 파고 묻어버린다고. 박근혜 지지선언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야 됩니다. 진보정당하고 합치지 않겠다고 외치는 놈들이 있으면요. 묻어버려야 돼요. 당원들이 삽 들고 가서 산으로 끌고 가서 묻어버려야 돼요. 진보정당하고 합치지 않으면 진보야당하고 합치지 않으면 답이 없어. 우리는 죽는 거야.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모든 야권 새누리를 제외한 모두가 하나로 합쳐야 된다. 새누리를 제외하고 하나로 합치지 않고 기어 나오는 연놈이 있다. 죽여버려야 돼. 어? 새누리로 자 나는 이렇게 봐요. 새누리 1번이야. 그 2번이 새정치연합이야. 3번이 또 나왔어. 그럼 나는 2번, 3번 다 죽여야 된다고 봐. 내년 총선에서 1번이 새누리당 혼자 나왔어. 그런데 2번 따로 3번 따로 나왔다. 그럼 2번, 3번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봐. 둘 중에 누구 선택할 필요 없이 다 죽여버려야 돼. 그것도 죽여버려야 돼. 내년 출마하면. 2번이든 3번이든 한 놈만 나와야지.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박근혜를 막을 방법이 없어. 박근혜 광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요. 나는 2번 편이고 나는 3번 편이다. 그러면서 2번이 나가야죠. 3번이 나가야죠. 그러는 순간 우린 죽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대통령 후보 지지하지 말라 그랬지. 박원순이든 문재인이든 대통령은 문재인이 돼야지. 대통령 박원순이 돼야지. 아니 안희정이 돼야지. 아니 이재명이 돼야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대통령 후보 얘기하면 그 순간 대통령 지지자별로 찢어진다 그랬지. 마찬가지야. 나는 2번이 돼야 된다고 봐요. 나는 3번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싸움은 지는 거야. 여러분이 2번 편이든 3번 편이든 드는 순간 이 싸움은 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2번이든 3번이든 편 드는 순간 죽는 거야. 모든 야권 닥치고 합쳐. 2번이든 3번이든 한 년놈만 나와야 살려준다. 무조건 따로 나오면 죽여버린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그거 안 되면 죽는 거야. 방법이 없어. 무조건이야. 거기 반대하면요.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시작해야 저것들이 겁을 먹어요. 그래야 쟤네들이 겁을 먹고 따를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새누리당한테는 윽박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민주당과 이 진보정당에게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따로 나가면 지는 거야. 올 안에 후보 단일화 해야 돼. 올해 안에 후보 단일화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내년으로 넘긴 연놈, 내년으로 넘어가게 시간을 질질 끈 연놈이 누군지 찾아갖고 아주 주리를 틀어버려야 돼. 아주. 영원히 정치권 못 나오게 아주 그냥 묻어버려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우리 대학생들 그 박근혜 최고 존엄이 국정교과서를 교시하셨다 라고 쓴 우리 연세대학교의 입장 아주 인기 끌었잖아요. 그 연세대학교의 입장이 이번 대학생들을 다 일으켜 세운 것 같아. 연대가 이번 사실 국정교과서 싸움에서는요. 연대가 되게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연세대학교의 입장이라는 그 대자보가 굉장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 재기발랄한 대자보 운동의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대 사학과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했잖아. 집단으로. 그게 이 대학교 교수들을 불러일으키게 됐어. 그래서 이번 국정교과서 싸움에서 이 연세대학교의 입장과 연대사학과 교수들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한다. 정말 훌륭하시다. 예,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 제일 먼저 시작한다는 게 힘든 일인데 제일 먼저 그걸 시작해준 그 대학생과 연대사학과 교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저께 굉장히 많은 교수, 학생, 그리고 가족들이, 시민들이 모였다면서요. 정말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야. 이 싸움을요. 여러분 오늘인가 내일인가 무슨 행정고시를 강행하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요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도 바꾸는 나라예요. 헌법 바꾸는데요. 9번이나 바꿨어요. 그런데 행정고시 따위를 가지고 5일 행정고시 따위를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아주 지랄 연병이 창궐을 했어. 지랄 연병이 태평양을 가득 채웠어. 아주. 행정고시가 뭔데?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면 바꾸는 거고 심지어 헌법도 바꿔. 근데 어디서 무슨 행정고시 따위를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막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씨발 지랄하고 앉아있어. 씨. 국정교과서는 나올 때까지 반대하는 거고 나온 다음에 폐지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국정교과서는요. 국정교과서 싸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폐지될 때까지요.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게 우리 다음 단계고 나온 다음에 폐지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우리 다음 단계고 세월호 싸움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싸움 끝났어요? 세월호 싸움 안 끝났어요. 아직 세월호 건지지도 않았는데 세월호 건져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싸움은. 지금 쉬고 있는 중이야. 세월호는요. 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2차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 세월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데 몇 년 걸려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사고 그건 그때 끝났어.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그 유가족들이 오랜 동안 대대적으로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난 사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세월호 가족들처럼 싸웠어야 됐다고 봐. 대구 지하철에서 희생된, 실종된 그 많은 사람들, 그 대구 지하철 유족들이요, 끝까지 싸웠어야 됐어요. 몇 명은 싸우고 있는 걸로 알아. 몇 명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세월호는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대구 지하철은 진상규명이 안 됐다기보다 대구에서 대구시하고 대구 지하철 공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처벌 안 받았고 그들이 박근혜 정부의 요인이잖아. 중심인물. 세월호는 우리가 그렇게 끝낼 수 없어요. 세월호는 우리가 그렇게 끝낼 수 없고, 예. 그래서 이 세월호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월호 지겹다고. 야, 그 세월호 지겹다고 해서 언제적 세월호를 아직도 얘기하느니. 그러면서 너 태환이, 그 황산 테러 당한 태환이 문재인 댓글 달았더라? 태환이의 황산 테러 문제는 그렇게 가슴 아파서 15년이 지난 태환이 문제는 가슴 아프게 댓글 달면서 304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지겹다고? 난 네가 지겨워. 네 존재 자체가 지겨워. 어? 개새끼들. 304명이 죽었어. 이 304명이 죽을 때까지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 정부는 뭘 했어? 애들이 죽어갈 때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뭘 했어? 그 고장난 배가 기우뚱거리면서 운항을 할 때 막아야 될 관리당국은 어디에서 뭐 한 거야? 안전점검은 누가 없앴어? 민간인 여객선은 20년에서 30년을 늘린 새끼 누구야? 누가 처벌받았어? 개떡같이 고친 배를 운항 허가해준 씨발놈들은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어? 그런데 뭐? 세월호는 끝났어? 지랄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노란 리본을 안 다세요? 난 노란 리본 단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코트에다가 노란 리본 달아놓은 게 옷을 하도 안 빠르니까 작년에 다른 게 아직 달아있더라고. 나는 노란 리본, 노란 팔자 안 달아요. 대신 나는 날마다 날짜를 적지. 세월호 565일. 나는 이거 세월호 2000일, 3000일 저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 옆에 빈칸 있지? 나는 3000일, 4000일까지도 적을 수 있어. 나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에 관련된 모든 연놈들이 다 마지막 한 연놈까지 재판정에 설 때까지 날짜를 계속 쓸 거야.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전후로 바뀌어. 인류의 역사가 BC AD로 바꾸듯이 예수의 탄생을 기원으로 서양의 역사가 바뀌었어. 서력의 기원이 예수의 탄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 주 전, 예수님이 오신 뒤, 주 후, 이렇게 서양의 역사는 나뉘어져.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2015년, 예수님 탄생 2015년이란 뜻이야. 난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전후로 나뉜다고 봐. 국민을 속이고 세뇌시키고 선동하면서 온갖 유언비어로 국민들 등신 만들었던 이 미디어와 권력에게 당하고 살던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날, 온 국민이 빨간 약을 먹은 날, 그날이 나는 세월호라고 봐. 이제까지 우리는 언론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줄 알았잖아.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씨발 아니었어. 우리 온 국민이 동시에 확인한 게 바로 2014년 4월 16일이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지. 여러분은 노란 리본, 노란 팔찌 달고 다니세요. 저는 날마다 날짜를 적으면서 세월호 망치 부인이라고 이름을 다른 지 565일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이 세월호란 이름을 지우지 않을 거예요.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세월호 진실이 밝혀져서 마지막 한 년놈까지 부관 참시될 때까지 범인이 죽으면 그 납골당 뼈가루를 뿌려서라도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그때까지 난 요괴 인간이 돼서라도 안 죽고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 건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또 하나. 이화여대 학생들이 지난 주중에 보여준 결기, 용기,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보여준 그 대단한 투쟁.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이화여대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 이화여대는 상징적으로 양갓집에 시집가기 위한 여자들이라는 그게 있어. 그래서 소위 이 재벌가에서 며느리를 고를 때 이대 출신이 기본이잖아.
그래서 이대 출신의 동문회, 이대 출신의 무슨 그 네트워크 되게 강해. 그런데 이대에서 여학생들이 박근혜는 이대를 들어오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 사법경찰들하고 맞짱을 뜬 거 아니야. 와, 역시 대단한 이화여대. 내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이화여대 대학병원에서 내가 거기서 태어났어. 망치부인의 정기를 받은 거야? 예, 나는 이화여대를 다닌 적은 없지만 이 망치부인이 47년 전에 이화여대 대학병원에서 이 첫 울음을 울면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좌우지간 이화여대에서 또 다른 망치부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지난 주중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예. 어떤 트위터, 아니, 페이북에 보니까 그 여학생이 그 저기 뭐야 사법경찰을 막 확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이게 여학생이 사법경찰을 마치 이렇게 위협하는 듯한 사진이 딱 있는데 와, 씨,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나는 이제까지 우리 딸한테 여대 가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여대 가면 애들이 나약하다. 근데 이번 이화여대 사건을 보면서 야, 씨, 여대도 괜찮은데 이화여대 정도라면 이화여대라면 가도 좋다. 내 입장을 바꿨어요. 자, 좌우지간. 그런데 박근혜는 이화여대에 왜 갔을까요? 전국 여성대회인지 뭔지 그런 걸 했나 봐. 이제 소위 그 관변 여성단체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박근혜랑 사진 찍는 그런 짓거리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 뭔데? 지난 국군의 날 대통령 특식 멸치 7마리 멸치 7마리의 국군의 날 특식을 아직 우리가 잊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여성의 날 라면 8개. 와, 정말 대단해요. 예, 라면 8개. 야, 이 군인들한테 말이에요. 예, 군인들한테 멸치 7마리를 특식으로 베푸신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그 이화여대에 들어와 있는 아줌마들한테 라면 8개를 하사하셨다. 왜? 하사하셨다고 좀 쓰지? 국민 거지론. 예. 라면의 유혹에 그냥 라면 8개 받으려고 그렇게 가서 박수치고 그런 거야? 그리고 그렇게 박수 쳐주고 때때옷 입고 가서 박수 쳐주고 라면 8개 받아서 그렇게 뿌듯하든가? 라면을 품에 안고 그 나오는 아줌마들 그 애들한테 또 찍혀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아유 그까짓 거 라면 8개 얼마나 한다고 진짜.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돌아오는 11월 3일 이 11월 3일이요. 11월 3일이 의미가 있는 날이야. 내가 지금 그 날이 맞나 싶어서 한번 확인할게요.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구만.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11월 3일을요. 11월 3일을 제대로 설명한 아니 어떻게 그 저기 하나 없어. 그렇지. 하나 나오네. 2014년 기록에. 예. 사실은요. 나는 이 11월 3일의 의미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 지금 아주 애매하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11월 3일의 공식 명칭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에요. 예. 11월 3일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데 원래 이 11월 3일이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 의거가 시작된 날이야. 맞죠? 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는 이 11월 3일이요. 예. 원래는 광주 항일 학생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 사건을 기념한 날이야. 그 사건이 뭐냐면
기차 안에서 조선의 여학생의 머리를 잡고 머리를 막 끄집어 당기면서 희롱을 한 일본인 학생들, 이 여학생을 겁탈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광주 기차 안에서 조선 여학생을 일본 아이들이, 일본 학생들이 이 성폭력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때 이 광주 학생들이 기차 바깥으로 그 일본 애들 집어던졌고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일본에 탄압이 시작됐고, 그의 반기를 든 광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그게 1929년 사건이야.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 가혹한 탄압이 시작됐는데 1919년 다음에 딱 10년 만이잖아. 전국적으로 이게 퍼진 거야. 그 광주 학생 항일의거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독립운동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소위 신간회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이때야. 그러니까 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가 광주 학생 그러니까 광주 학생 항일 의거에 대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그때 이제 그 바깥으로 집어던진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고문과 막 이런 게 자행이 되거든. 그 사건의 진위를, 그 진위를 밝히려고 조사단이 파견됐던 사건이 신관회 사건이야.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11월 3일 그 광주 학생 항일 의거 기념일이라고 안 부르죠? 3.1운동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날은 1929년에 공식 명칭이잖아. 광주 학생 항일 의거.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의거가 공식 명칭이야. 공식 사건. 그러면 이걸 기억해서 11월 3일 11월 3일 광주 학생 항일 의거 기념일이라고 정확히 밝혀야지.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 이게 잘못된 거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아니, 얼마 전이 아니라 애들 가르치면서 알았어요. 근현대사 가르치면서 알았어.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광주 학생 항일의거 따로 배웠고, 대학교를 갔더니 11월 3일에 데모를 하는 거야, 선배들이 해마다. 그래서 선배님 왜 여기서 데모하는 거야? 했더니 너 11월 3일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게 유명한 이 학생들의 이 독립운동했던 날이잖아. 막 이러면서 일단 물어보다가 나가서 싸우고 그 얘기하느라고 제대로 몰랐어. 그러다가 그 학생의 날, 우리는 그때 학생의 날이라 그랬어. 11월 3일을 학생의 날이라 그래갖고 그냥 그날마다 데모를 했어. 왜 데모하는지 모르고 데모한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한국 근현대사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광주 학생 항일의거가 11월 3일이었고 그래서 학생의 날이 됐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11월 3일의 의미를 여러분이 널리 알리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11월 3일에 대학생들이 또 모인대요. 11월 3일에 대학생들이 또 모인대요. 이 11월 3일의 의미는 광주 학생 항일 의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일본인 놈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 기차 안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 놈들을 바깥에 집어던져 죽여버렸던 우리 조선의 청년 학생들의 결기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본에게 팔아먹으려는 저 매국노들과 맞서 싸우는 걸기를 하는 날, 그날이 돼야 됩니다. 11월 3일의 의미를 널리 알려주세요. 왜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 됐는가? 정확하게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더 정확하게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의거 기념일이라는 걸 널리 알려주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예? 자, 이 사건을 얘기하면 지금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런 살인 행위를, 테러 행위를 지금 칭찬하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살인이요 테러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독립운동이지. 학생들의 독립운동이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독립운동이고 일본은 친일파 입장에서는 테러지. 11월 3일 학생 의거는 테러입니까? 독립운동입니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네 조국이 어디입니까? 아싸, 배운 거야. 너네들 이제까지 뻑하면 네 조국이 어디냐고 우리한테 뭐 시비 걸었지? 뭐만 어쩌면 북한으로 가라고 지랄하고 일본으로 가.
이야. 야, 국정교과서 만들고 싶고 친일 매국 교과서 만들고 싶으면 일본으로 가. 후쿠시마로 가, 새끼들아. 이거 아주 괜찮은 드립인데? 예. 자, 11월 3일은 광주 학생 항일의거 기념일입니다. 학생들이 이 20년이나,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식민지 20년이에요.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19년이야. 그러면 그 19년에 그 광주 학생 항일의거를 일으킨 애들은요, 일제 치하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이 광주 학생 항일의거가 왜 대단한, 난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나오는 말입니다. 왜 광주 학생 항일의거가 대단한 운동이냐 하면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19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들은 날마다 두들겨 맞고 당연히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라는 일본 놈들의 이 칼차고 국민을 무력으로 통치하던 시대를 지나 1920년대 친일파를 양성하는 일본 놈들의 간교한 세뇌 작업을 거쳐 태어난 학생들이 19년 동안 그런 고도의 무력 탄압과 심리 탄압을 거치고 태어난 아이들이 여학생을 희롱하는 놈들을 집어 던진 사건이에요. 19년 동안 그들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먹혔다는 네 뻥이다! 그걸 보여준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그래서 11월 3일은 영원히 우리 청년 학생들의 날이고, 청년 학생들이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잠자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해마다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편, 강자에게 착취당하는 피해자, 약자들, 그들을 위해서 청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날이 11월 3일인 것입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 많은 대학생들이 더 힘차게 일어나서 항일 독립운동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1929년이고 지금이 2015년이잖아. 그러면 이제 계산이 안 되네. 71년. 71 더하기 15. 그럼 86년이네? 96년이야? 70일이야, 70일. 96년이야? 96? 아니지, 96년이면 4년 뒤가 저기잖아. 86년이야. 이번엔 내가 맞았어.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숫자가 안 틀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숫자가 안 틀려. 내가 딱 느끼는 건데, 내가 숫자를 수시로 틀리잖아. 근데 하나님이 딱 기억하신 게 한 거는 숫자가 안 틀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 지금으로부터 86년 전, 저 일본인의 조선 여학생 희롱 사건에 분노한 조선 청년이 들고 일어나서 이 일본 그 희롱꾼들을, 성폭력 범죄자들을 창밖으로 집어던진 사건. 그날이 바로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의거의 날입니다. 그날의 의미를 널리 알리시고요. 특히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공지할 게 있어요. 우리는 11월 3일 학생의 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이걸 널리 알릴 의무가 있고요. 11월 11일 이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를 만나러 가는 날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요. 11월 4일 망치부인 정모합니다. 11월 14일 토요일인데요. 지금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가 안 올 겁니다. 11월 14일 전국 민중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전국에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11월 14일 민중대회, 그날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 정모의 날입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 전국에서 그날은 미리 올라와 주세요. 우리 서울에서 망치부인 정모 있습니다. 전국에서 11월 14일은 서울로 모이는 날이니까 그날 11월 14일이 어떻게 될 거냐면, 먼저
그러니까 일단 내신가가 그 민중대회예요. 광화문에. 근데 이제 광화문 민중대회장까지 각 뭐 시청 광장, 뭐 종로, 뭐 여기저기서 다 모여.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그날 민주행동 기억하시죠? 잊혀진 이름? 그 세월호 배 만들었던, 예, 세월호 배 만들었던 그 민주행동에서 그날 1시 반에 마로니에 공원에, 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 사전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한답니다. 저 원래 행진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죠? 예. 저 원래 행진 안 하는 거 알죠? 그런데 그날은 행진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기 11월 14일 정확한 행사 일정에 대해서는 11월 5일 목요일에 전화로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11월 5일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예. 근데 1시 반까지 못 와요. 4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4시까지라도 오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14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1차 1시 반은 마로니에 공원, 4시는 광화문인데요. 마로니에 공원 아니라 저는 무슨 민주노총인데요. 민주노총 모임 가세요.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전교조는 전교조, 전국 농민은 전국 농민, 전부 다 각자 사전 모임을 하는 거야. 여러분 각자. 그런데 어디에도 저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럼 망치부인 시청자는 마로니에 공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망치부인 시청자는 마로니에 공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로, 예, 그 1시 반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만나서 광화문으로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11월 14일에 1114, 예. 여보세요?가 아니죠. 1114. 여보세요? 청와대. 정신 차리셨어요? 여보세요? 청와대. 길을 좀 물어보려고요. 예. 이 국정교과서 그 강행하는 종북 세력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지 1114 망치부인 방송 정모가 있습니다. 1114. 예. 114가 아니에요? 1114. 여보세요? 길을 좀 물어보려고요. 예. 이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이 광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쳐부술 수 있나요? 예. 1114. 11월 14일 망치부인방, 예. 그 정모가 있습니다. 1시 반 마로니에 공원, 4시 광화문 만납시다. 예. 자,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인생 상담을 보낸 분들이 많은데 그 인생 상담 중에 꼭 해야 될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인생 상담이라는 말로 써야 된다 그랬죠? 이 너무 길어서 못 읽겠다. 내가 미안한데 이게 길고 긴 설명 한 분 있죠. 진로 고민하는, 공대에서 임용고시 고민하는 그분 거는 내가 다음에 내가 좀 목에 힘이 좀 돌아오면 예. 종교 상담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종교 상담은 안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입니다. 올해 39살이고요. 합의는 전재산 2천만 원 드리고 출소한 뒤 모든 은행에 압류가 들어가서 알아보니 국가에서 모자라는 돈을 대신 변상해서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한 상태인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에 이자 3,800만 원이 붙어서 고민인데요. 파산 신청도 안 되나 봐요. 형사건이라 동네는 제가 전과자라는 소문이 나서 소득이 변변치 않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 혼자라서 1억이 넘는 돈을 갚을 길이 없고 암담하네요. 이거는 정부에 가서 이런 사정을 설명하셔야 돼요. 안 되나 봐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국민 파산 신청 기관에 가서 구제 방법이 없는지 가서 정확히 알아보세요. 이게 저는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없다. 예. 지금 길게 저기 공대 그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길지만 내가 한번 할게요. 진로. 저가 지금 공대에서 학점도 안 나오고 취업은커녕 학고 위기인데 그냥 아까운 등록금 그만 버리고 이번 겨울부터 공무원 공부하려는데 저가 재수해서 대학교에 가서 그런지 부모님에게 전과 얘기만 꺼내도 안 된다고 하세요.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할까요? 진로에 대해서 1년 내내 고민했어요. 교직 이수해서 임용고시를 본 후 고등학교 교사를 하자. 아무래도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많고 하니 기자를 해보자. 지금 학원 알바하는데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학원 선생님을 해볼까. 공무원이 최고지 그냥 9급 공무원 준비하자. 결국 4번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라면서 진로 상담을 고민하셨는데요. 지금 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단 한 가지도 집중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공대를 다니면서 적성에도 안 맞는 공대를 들어간 게 문제야. 지금 학사 경고, 공부를 못해갖고 학사 경고 위기야. 그러면 이거는요, 공대를 졸업해봤자 이걸로는 어딜 가서도 취업이 안 돼요. 더 이상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공대 졸업해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공대 등록금은 문과의 2배잖아요. 그러니 나는 공대 졸업을 계속 할 필요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 임용고사 고등학교 교사를 하자.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지금. 지금 임용고사를 봐도 고등학교 교사를 뽑지 않아요. 그거 알죠? 요즘에 그 대부분의 교사를 임시직으로 뽑습니다. 이미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전부 다 임시교사로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당신이 생각만 하면 그렇게 쉽게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야. 그 다음 기자를 해보자. 기자도 쉬운 게 아니야. 정치사회에 관심이 많은데 기자를 해보자. 임용고사 교사, 기자.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을 해볼까. 공무원이 최고지. 9급 공무원. 이런 식의 인생을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시험 보니? 네 인생을 놓고 내가 1, 2, 3, 4번 사지선다 해주리? 이거는 진로 고민이 아니야. 당신은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허세부터 빼야 돼. 지금 안정적이면서 그럴싸한 직업은 갖고 싶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대 공부도 학사 경고야. 그게 뭐냐? 당신은 뭐 하나도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먼저 집중력을 키워야 돼. 집중력을 키우면서 뭘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연구해야 돼.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저기 다 널려놓고 뭘 하겠다는 거야. 우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신이 잘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돼. 당신이 말재주가 있고 지금 학원 강사가 마음에 든다면 도리어 학원 강사를 어떻게 잘해볼까. 여기에 집중을 해. 근데 너무 산만해서 내가 볼 때 학원 강사 하기도 어려워. 집중을 잘해야 돼.
어? 근데 이렇게 글 길게 쓰는 걸로 보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아. 그럼 내가 볼 때 당신이 여기서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차라리 그 학원 강사 쪽으로 집중해서 나가는 게 낫다. 방송대에서 수학을 전공하든, 지금 학원에서 뭘 전공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대 전공을 따가지고, 방송대 전공을 따서 차라리 학원 강사 쪽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결정하기 전에 우선 당신 스스로 나는 무엇을 잘하는 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뭘 잘하는지 알고 그 일을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 말이 쉽지. 지금 구급 공무원이 몇천 대 1이야.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무슨 구급 공무원이야. 지금 행정고시 준비하던 사람들이 구급 공무원에 정신부터 똑바로 차려.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어? 아유, 이 아줌마 별창녀? 내가 이뻐 보인다는 얘기지? 고마워. 꺼져. 종교 고민은 패스. 예. 예. 자, 지금 2번, 3번은 종교 고민이기 때문에 패스. 예. 우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예, 우선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다들 진로를 고민하는데 개나 소나 공무원이야. 어? 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면서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그런데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이 수천 대 1이야.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돼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과로사해. 즉 구급 공무원들 과로사 한다고. 거기다 구급 공무원 월급 얼마 받는지 알아? 쥐꼬리야, 쥐꼬리. 진짜 바닥에서 시작해. 그동안 쏟아부은 7, 8년 동안 쏟아부은 학원비도 못 받아. 그게 구급 공무원이야. 그게 뭐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좋다고? 아니, 그 과로사 한다니까? 구급 공무원에서 결혼할 수 있는 줄 알아? 결혼도 못 해. 내 말은 뭐냐? 안정적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나 소나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안정적인 게 어딨어? 세상에 안정적인 게 어딨어? 그럼 구급 공무원은 안정적일 것 같아? 구급 공무원에선 기린 쥐꼬리만한 월급을 참고 혼자 노총각으로 늙어간다 하나. 두 번째, 과로사 한다. 윗대가리는 많고 일하는 사람은 혼자라서 존나리 위에서 쏟아붓는 일에 깔려갖고 서류 더미에 깔려 죽는다. 셋째, 그게 아니라면 세 번째 길이 하나 있지. 뭔데? 윗대가리에서 뇌물 받았는데 너를 자른다. 뭐하러 공무원을 하려고 그래? 공무원이 안정적? 그거 옛날에 독재시대 때는 안정적이야. 지금 구급 공무원 안정적인 거라는 거 개소리라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마. 구급 공무원은요, 사실 옛날에는 공무원이 일이 작았어. 뭐 저기 9시 출근했다 5시 딱 칼퇴근하고 일이 작았다고. 지금 구급 공무원 그렇지 못해. 그거 알죠? 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일이 너무 많아서 9시 출근 5시 퇴근 못해. 일찍 퇴근해야 7시야. 6, 7시 돼야 퇴근해요. 일이 많아서. 그래서 내 말은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야. 제발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말라고. 공무원이 안정적이지 않아. 왜요? 박근혜 말 못 들었어? 공공기관부터 임금 피크제 한다는 말. 공공기관부터 임금 피크제하고 공공기관부터 자르기 쉽게 한다는 얘기야. 공무원이 철밥통? 그거 옛날 얘기야. 지금 박근혜가 바꾸려는 노동법은 공무원의 지위도 안정적이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학원에다가 돈 쏟아붓지 마. 무슨 스펙 쌓는다고 학원에다가 돈 쏟아붓고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그 돈으로 창업을 해. 창업이 말처럼 쉬운가요? 야, 리어카에서 붕어빵 장사도 해도 창업이야. 너만의 붕어빵. 너만 갖고 있는 붕어빵을 만들어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겠다. 그래서 붕어빵 하나로 떼돈 번 사람들도 있어. 조그만 푸드트럭. 박근혜 공약이잖아. 푸드트럭 그거 하나 만들어서 너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우동 이런 거 만들어. 차라리 창업을 해. 아유, 그래도 노점상인데. 야, 너 노점이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노점 우습게 보지 마.
물론 이제 이 그 시급 요식업에 그 자격을 따는 게 어렵지만 어쨌거나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라고. 저는 요리를 못해요. 요리 못하는데 음식점 하면 안 되지. 그건 범죄지. 그럼 뭘 해야 돼? 차라리 홈쇼핑으로 아이들에게 쌈박하게 팔 수 있는 뭐 요즘엔 전부 다 다양화되고 있잖아. 전문적인 홈쇼핑을 만들어서 홈쇼핑을 운영한다든가 좀 생각을 하란 말이야. 생각을. 그 돈으로 말이야. 너희들이 그 진짜 대학교에서 스펙 쌓는다고 쏟는 등록금에 생활비에 학비에 아니 뭐 책값에 스펙비에 그 돈 아끼면 내가 볼 때 웬만한 가게 얻어. 안 그냐? 대학교에 쏟아붓는 돈이 최소 1억이야. 근데 스펙 쌓는 돈까지 합치면 1억 5천이다? 1억 5천이면 가게 하나 얻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뭐하러 그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거기다가 재수 뭐야 공무원 학원에다 돈을 쏟아부어. 차라리 그거 할 돈이면 그 커피 잘 만드는 그 커피 전문점에 가서 바리스타 그거 배워가지고 실제로 뭐 바리스타 요즘 많이들 하잖아. 근데 진짜 맛있는 너만의 커피를 만들어서 작은 테이크아웃 그 샌드위치와 커피만 팔아도 너만의 맛을 가진 그런 가게를 하나 갖는 거 그것도 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처음부터 뽀대나는 막 사장님 되고 외제차 타고 그런 허세 좀 버리고 자전거 타고 탁 출근해서 자전거를 딱 세워놓고 한쪽 귀퉁이에 그리고 깨끗이 갈아입고 조그만한 주먹만한 한 뼘짜리 가게에서도 월 1,0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그런 너만의 가게를 만들란 말이야. 젊은 친구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 세상을 보고 와야 돼. 내가 볼 때 한 2,000만 원 들어. 세계 일주를 하는데 뭐야 2천만 원을 들고 한 500만 원 들이고 유럽을 가. 유럽 가가지고 그 무전여행 자전거 거기서 구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유럽을 돌아다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 중국을 한번 돌아야 돼. 중국 한번 쫙 돌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칸 자전거로 못 가. 죽어. 북아메리카는 자전거로 못 가. 거기는 냅두고, 거기는 이제 중고차를 타고 가야 돼. 남아메리카. 왜냐면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살아. 인구가 많아. 남아메리카를 한번 돌아. 그래서 꼭 경험해야 될 곳이 유럽, 중국, 남아메리카. 여기를 한번 쫙 돌고 나오면 세상을 볼 수 있어. 굉장히 많은 문화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 돌고 오자. 한 2천만 원 들여서 좋은 데서 무슨 뭐 특급 호텔 갈 거야? 저 펜트하우스? 하룻밤에 2천만 원이야. 그런 데 가서 잘 생각하지 말고 정말 허름한 B&B 돌아다니면서 아주 싸구려 유스 호스텔을 돌면서라도 경험을 쌓아. 그게 내가 볼 때 대학교 4년 졸업하는 것보다 나아. 세상을 쭉 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너만이 할 수 있는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 소자본으로 첫 번째 시작은 500만 원에서 시작해도 돼. 500만 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연구해. 그게 구급 공무원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만 배 낫다고 생각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국정화 찬성이에요? 알았어. 잠깐만. 국정화를 찬성한다는 너 박근혜지. 꺼져. 어디서 이런 종북 세력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절대 반대한다.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박근혜가 종북이다.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내 상태가 지금, 이거 방송 끝내면 죽을 것 같아. 오늘 방송 끝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갖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래도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했다. 어떤 노래를 들을까?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너무나 인상이 나빠가지고 와 추천 2047개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닥치고 합치라고 노래를 몇 년을 불렀는데 아직까지도 개소리하는, 세정연에서 전당대회 하자고 개소리하는 인간들, 그 다음에 세정연 밖에서 지들끼리 통합하겠다고 하는 개소리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화병이 나가지고 좀 아파. 내가 마음 같아서는 한 일주일 풀로 쉬고 싶은데 내가 5일에 11월 5일에 11월 14일 그 민중대회 준비하는 사람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해서 11월 5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망치부인의 지난주 방송을 반복해서 보고 계세요. 내가 볼 때 망치부인 지난주 방송하고 지지난주 방송 괜찮았어. 자화자찬 같아서 미안하지만 내 지난주하고 지지난 2주 동안의 방송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10월 12일부터 10월 12일은 아니고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했던 방송이 내가 볼 때는 그 굉장히 나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방송을 걸어놓고 좀 쉬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양해를 해주세요. 내일은 이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그 다음에 지난 2주일 동안의 방송을 재방송해드릴게요. 잠깐만요. 국정화 찬성합니다. 국정원 MC 무연이야. 네가 국정원이니까 찬성하지. 이 10세야. 좋아.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2120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많이 힘든 모습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내가 에너지가 바닥났어. 지금 지난 주간은 이 혓바닥이 다 너덜너덜해져갖고 방송 직전에 비타민 먹고 그래서 이 간신히 혀를 많이 움직이면서 방송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3일 동안만 내가 쉬었다가 5일날 2시에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잘 싸우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 11월 3일 학생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린다. 그리고 둘째, 야권에게 올해 안에 닥치고 합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기. 셋째, 11월 14일 망치부인 정모 알리기. 오케이? 3가지 숙제를 내고 가겠어. 그래서 내가 11월 5일에 와서 숙제 검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국물도 없어. 내가 확 진짜 막 한 달 쉬어버릴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았지? 내가 11월 5일에 딱 서울에 왔을 때 모든 국민들이 11월 3일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국민이 11월 14일 민중의 날 알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숙제 안 하기만 해봐.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목숨값을 우리 자식들이 또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각오해야 됩니다. 어떤 전교조 선생님이 국정교과서 반대한다는 명단에 오른 걸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 아니 그냥 그냥 선생님
억울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니들이 지금 나를 죽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100사람의 내가, 1000사람의 내가 다시 너희들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싸워갈 것이다. 암살에 이런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실 겁니까? 우리가 따라왔던 우리 선조들의 길처럼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입니다. 우리가 따라왔던 의병들, 독립투사들, 그 선배님들처럼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될 차례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각오합시다. 내가 다칠까봐 두려워하면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3일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하진 맙시다. 절망은 희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버린 인간은 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전투에서 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 이 전쟁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자, 우리 목요일 낮 2시까지 건강하시고요. 어쩌면 그날 제가 컨디션 좋으면 1시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